뭐 11월은 그거를 앞두고 금리를 내리는 건 파월 의장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적인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9월이 좀 있고 고용 시장이야 뭐 이게 데이터가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확인이 돼야 될 거는 물가 자체의 어떤 둔화 압력 자체가 유지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받아볼 데이터에서 그게 확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둔화하는 흐름. 이제 이 부분 자체도 연준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물가에만 사실은 이제 신경을 써왔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이제 물가에만 사실은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경기라는 측면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얘기들 좀 시작해 보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저서 나왔네요. 네. 얼마나 또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쓰셨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갈등 경제예요. 네, 갈등 경제. 어떤 얘기인지 좀 짧게나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여기 나와서도 사실 뭐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미중 갈등도 있고 뭐 실질적인 전쟁도 있고 또 기술 패권과 관련된 뭐 선진국 내의 어떤 갈등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사회적인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두루 있어서 사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경제라든지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돌파구가 저희가 이제 테크노믹스, 그러니까 기술이 주도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가 앞으로 좀 전개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요약도 뭐 이렇게 좀 제 의견을 좀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좀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요 안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상황 전반을 좀 조망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격적인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빅 이벤트 CPI 발표 후에 약 5시간 후에 이제 FOMC 결과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뭐 이런 부분에 시장의 촉각이 좀 많이 곤두세워지고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점도표의 어떤 변화 여부일 텐데요. 점도표는 일단은 좀 하향 수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좀 하향 수정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다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뭐 지금 3번 하는 거를 이제 2번이 아까 뭐 한 차례 정도로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좀 시장에 좀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번 정도로 좀 하향 수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지금 글로벌 IB들이 전망하는 거를 보게 되면 뭐 여하튼 9월 내진 11월에 결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 대한 어떤 허들을 잘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 물가라든지 또 뭐 고용과 관련된 임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 둔화가 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올 하반기 미 연준이 결국 글로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결국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멘트를 하느냐라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파월 의장이 뭐 때에 따라서 사실은 멘트가 약간씩 뉘앙스가 변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어떤 멘트는 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예상과 다르게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 자체가 그렇게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사실은 그 FOMC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밤에 나올 CPI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CPI가 모든 거를 결국 결정을 할 거고요. 그 CPI 자체가 오늘 이제 조금 시장 예상치에 준하는 좀 안도감을 준다라고 하면 FOMC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반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물가, 고용 이런 지표들을 워낙에 중요하게 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으로도 아무래도 그 몇 시간 전에 나올 물가에 대한 얘기 또 얼마 전에 나온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답변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난번 그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인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그래도 뭐 다시 뭐 이전처럼 고용시장이 뭐 핫해졌다든지 타이트하다, 끈적거리다 이러한 어떤 뉘앙스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지난 5월 FOMC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저는 얘기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5월 고용 지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라는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여하튼 조금은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 그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그 5월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좀 일부 그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지금 기업 서베이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비농업 일자리 수하고 네네네. 가게에서 이제 그 집계하는 그 취업자 수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쪽은 오히려 한 40만 건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죠 M잡너, 그러니까 뭐 비농업자는 뭐 투잡이나 쓰리잡 뭐 이러한 어떤 일자리가 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민자라는 게 이제 제대로 카운팅이 이제 가게 쪽은 안 되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게 쪽에서 지금 뭐 매달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게 쪽이나 기업 쪽의 서베이가 동시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것이 계속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고용 시장이 지난해만큼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마 연준도 아마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볼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 그 코멘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와 관련돼서는 뭐 계속 좀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좀 잡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좀 매파적인 뭐 아무래도 계속 뭐 많이 그 항상 쓰는 용어 있죠. 들어오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는 그 용어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9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11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역시 데이터 디펜던트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네. 데이터 디펜던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11월은 뭐 다들 얘기하는 선거라는 대선. 부분이 있어서 네. 예, 뭐 그거를 앞두고 금리를 내리는 건 뭐 파월 의장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9월이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9월이 뭐 그런 정치적인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9월이 좀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좀 고용 시장이야 뭐 이게 데이터가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확인이 돼야 될 거는 물가 자체의 어떤 둔화 압력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8월 이제 받아볼 데이터에서 그게 확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경기와 관련된 물론 이제 그 경기 지표가 뭐 지표마다 이제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좀 둔화하는 흐름,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약화됐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 부분 자체도 연준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물가에만 사실은 이제 신경을 써왔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의 지표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이제 물가에만 사실은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경기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의 어떤 지표들도 아마 좀 확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 가치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작년에 올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첫 인하를 하지 않을까 초반에 예측은 좀 그랬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 또한 강세 쪽으로 예상과 빗나가서 가는 부분인데 최근의 흐름도 보자면 달러 강세를 유로 쪽도 조금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은 정치적인 또 이유 때문에 유로와 환율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도 내일의 점도표나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을 네.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가 시장 예상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하향 조정이 된다, 횟수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의 흐름을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이제 점도표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좀 올 연말까지 조금 긴 호흡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달러가 여기서 뭐 더 강세로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좀 제한적인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9월이 됐든 뭐 12월이 됐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달러 가치 자체에 사실은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은 뜻밖의 상황이 사실은 좀 벌어졌죠. 사실은 그 유럽 말씀하신 대로 유럽 의회 선거 사실 저희가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 네, 선거이긴 네. 하지만
이게 극우 세력이 어떻게 보면 약진을 하면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조기 총선. 네. 조기 총선 카드까지 꺼내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혼란에 네. 사실은 빠진 상황들이고 그래서 만약 그 지금 프랑스라든지 뭐 또 영국도 사실은 좀 조기 총선이 이제 있어서 이러한 그 유럽 내 정치 상황 자체가 뭐 예상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좀 프랑스 선거에서 만약 극우 세력 지금 뭐 이번 유럽 의회에서도 이제 일당을 차지한 그 루페니 하는 국민 전선인가요? 뭐 그것이 결국 극우 정당이 또 일당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프랑스에 대한 어떤 시선이 올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가뜩이나 지금 프랑스가 재정 수지 또 적자라든지 또 정부 부채가 워낙 늘어나면서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러한 여소야대 현상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마크롱 대통령 입지 자체도 이제 불안할 수 있는 부분 결국 그것은 유로화 가치 자체에 상당히 타격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흐름을 결정하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어떤 미국 내 어떤 달러 재료보다는 유럽 내 어떤 정치 상황들 또 일본이 과연 언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나서느냐 사실은 내일 이제 목요일 날 그 BOJ 이제 네네. 통화정책 회의도 사실 있는데 거기서는 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래도 뭐 양적 완화 정책 규모의 어떤 축소 가능성은 사실은 내비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거로 가지고 엔화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일본은행이 언제쯤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엔화의 어떤 추세를 결정할 거고 달러의 흐름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러 흐름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외부라기보다는 이제 넌 US 유로라든지 일본의 어떠한 정책적인 횡보, 정치적인 어떤 사이클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달러 흐름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위원님 문득 궁금해지는 게 사실 언제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해? 이 얘기를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나 지겨울 만큼 네.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질문도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9월이든 네. 11월이든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해? 라고 계속 물어보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나서는 증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증시의 호재이기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지금쯤이면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게 금리 인하의 성격이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라고 하면 과거에는 결국 리세션 컷이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기 네,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만약 이번 9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뭐 물가도 둔화가 돼야 되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신호 때문에 만약 금리를 내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산시장,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경기는 뭐 그래도 뭐 연착륙을 하는데 이게 인플레가 이미 뭐 연준의 목표선에 이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리가 뭐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는 이제 용어까지 되는데 만약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금리 인하가 오히려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주가 상승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게 간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뭐 그것이 빅테크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결국 앞으로의 상황 자체도 결국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에 달린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결국 경기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성격 자체가 리세션 과거처럼 리세션 컷이 아니라 뭐 보험성 뭐 인하가 됐든 뭐 인플레 컷이 디스인플레이션 컷이 됐든 물가 때문에 사실은 내린 어떤 이러한 성격이라고 하면 자산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일단은 좀 작용할 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린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이유가 예. 왜 내리느냐. 그 이유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어제 간밤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0년물이 1.59%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금리 이 움직이는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걸 보면 입찰
이 수요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진한 경우가 꽤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아직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제 수요에서 뭔가 투자를 회피하고 하는 이러한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 회의가 앞당겨져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좀 조심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미국채 매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좀 양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어떤 입찰 부진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채를 내다 팔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뭐 지금 보면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또 다른 국가들이 사실은 좀 매입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급 공백 뭐 이러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채 쪽에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힘들은 더 강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찰 부진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이전보다는 네네. 이제 뭐 좀 입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좀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러한 추세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나오다가 이제 뉴스를 봤더니 이제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그 뭐 HBM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채를 이제 내다 팔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특히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제 국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이제 중국이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 11월 대선 전에 오히려 그때가 조금은 좀 우리가 국제 시장 자체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최근에 조금 소폭 늘리기는 했지만 엔화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좀 언제든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는 됩니다. 근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결국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 자체가 약세가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보면은 결국 미국의 용인이 사실은 뒷받침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미국의 용인 자체가 계속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는 네. 사실은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담을 사실은 좀 덜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미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엔화가 너무 네. 약세야 너희들 강세에 가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이제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미일 관계 뭐 이러한 것들도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고려했을 때 사실은 뭐 일본 정부가 뭐 미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뭐 수익률 측면에서 네. 뭐 일본 국채랑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워낙 경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나 뭐 일본 중앙은행 뭐 또 일본 기관 투자자들 자체가 미국채 자체를 그렇게 매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쓰신 이 보고서 여러분 자료실에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FOMC 이후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FOMC 회의 항상 뭐 이게 당일날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둘러싸고 네. 이게 뭐 매판이 뭐 비둘기판이 맞아요. 하는 해석은 상당히 이제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결국에 가서는 펀더멘탈이 좀 좌우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단적인 얘기로 어저께는 애플에 대한 실망감이 그저께 애플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만 어저께는 또 애플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지면서 정반대로.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다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인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FOMC를 뭐 중요하죠. 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매몰되기 이러한 것들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뭐 미국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하이투자주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